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운동이 어떻게 키의 성장에 관여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좀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골 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뭐 이러한 형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전적 조절에 의해서 세포 분화가 몇 번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조절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호르몬 수준, 뭐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성장 인자로서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IGF-1 이런 호르몬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역 물질이죠. 또 세포 간 신호 과정에 작용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 쓰여지는 그러한 물질로서 이제 사이토카인이 또 이러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영양 상태와 이제 혈액 공급 상태,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의 섭취량이라든가 칼슘 섭취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부하, 즉 뼈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분자, 또 시그널링 모레큘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산소, 혈액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아미노산, 특정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뼈의 자체가 분비하는 즉 자가 분비하는 것과 또 주변 분비, 그것은 이제 이것이 이런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이제 주변의 그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뼈의 그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뼈의 매트릭스, 골의 이제 기질에서 유래된 여러 가지 이제 성장 인자들이 있죠. 그래서 뼈는 일종의 성장 인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성장 인자들이 뼈로부터 유래된 그런 성장 인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자가 분비 또는 이제 파라클린, 주변 분비되는 IGF-1이나 IGF-2 또는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베타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골 기질에서 발견되는 그런 이런 성장 인자들이 결국은 오스테오블라스트, 즉 조골세포의 증식,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뼈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메인 팩터는 뭐냐? 결국 우리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에 대한 자극을 거쳐서 우리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즉 운동은 그것이 이제 뭐 심폐 지구성 형태의 운동이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이든지 어느 것이나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갖다가 촉진하고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뼈의 성장에 이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장 호르몬은 2차적으로 간에서 IGF-1과 같은 이 성장 인자를 분비시켜서 이제 서큘레이션 팩터죠. 저 순환하는 성장 인자로서의 전신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뼈의 성장에도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뼈에 대한 직접적인 자극입니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골단 연골판, 이걸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성장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살표 부분에 있는 바로 이 연골판에 대한 물리적 자극, 즉 압박이라든가 또 비튼다든가 구부림과 같은 이런 여러 형태의 기계적 자극이 결국은 이 성장, 뼈의 길이 자람을 더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그림인데요. 막 태어나서는 1년에 24cm 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성장 속도가 이제 4세, 6세 가면서 서서히 늦춰졌다가 다시 사춘기에 들어서서 뭐 10세, 12세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장 급등기죠. 바로 이 시기가 이제 사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다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또한 그 성호르몬의 분비도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키의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성장판이 평균적으로 남자는 18.1세, 여자의 경우는 15.5세 정도가 되면 성장판이 완전히 이제 이게 봉합이 이루어진다. 뼈로 이제 완전히 그 전환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성장판이 닫힌 이후로는 이전과 같이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다고 해도 아주 뭐 1, 2cm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한동안 자랄 뿐이지 더 이상 큰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춘기에 일어나서 이 급 성장기가 사실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나 남자의 경우, 여성의 경우 뭐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 남자의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성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성징을 나타나게 되죠. 성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키의 성장도 이 성 호르몬들이 성장 호르몬과 함께 이런 성장을 갖다가 자극하는, 급격하게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하는, 봉합되게 하는 또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호르몬이 너무 일찍 분비되어서, 즉 사춘기가 너무 일찍 나타나게 되면은 조기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빨리 성장하지만은 최종 키의 성장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시기가 이 성장 급등기에 들어가기 얼마 전부터 성장 급등기에 이르는 이 시기가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터빈션, 중재를 통해서 최종적인 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골단 연골판은 성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기계적 자극이 결국은 키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 골단 연골판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퇴골, 그 다음에 경골, 이 경골의 성장판이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이렇게 손목 부위를 찍어보면은 이 부위에 이 성장판이 보이고 또 여기에 물렁뼈들이 보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면은 이 뼈들이 다 자라서 골화가 이루어져서 다 붙어버리게 되죠. 자, 이것을 보고서 얼만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골단 연골판에 대한 자극은, 물리적인 자극은 결국 이것이 전기적 자극으로 전환이 돼서 이것을 압전기라고 하는데요.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죠.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이 연골판의 연골세포의 분화와 증식이 자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것은 결국 조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라고 하는데요. 조골세포의 활동도 높여줌으로써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뼈의 밀도도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자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골뼈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래 다리뼈죠. 여기 골단 부위에 이렇게 성장판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그림입니다. 보게 되면은 요 윗부분에 이렇게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 요 골단 연골판의 아래쪽에도 이제 혈관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이것을 저미널 존, 즉 일종의 줄기세포들이, 연골세포의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재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리저브 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골세포들이 분화하고 증식을 해서 결국 이렇게 가지런히 쫙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점점 이제 이게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프롤리퍼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크기보다는 숫자가 이제 계속 연골세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골세포가 점점 성숙함 동시에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성숙과 동시에 비대해지는 과정이 쭉 일어나게 되면 점점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길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본격적인 비대 하이퍼트로픽 존이라고 해서 윗부분 특히 크게 연골세포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일 아랫부분에는 성장판과 골간이 접합하는 부위다 해서 이 부위에서 일정한 크기에 도달한 연골세포가 결국은 이제 칼슘이나 이인이나 이런 게 자꾸 침착되면서 결국은 이제 뼈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갖다가 터미널 콘드라이트 존, 즉 말단 연골세포가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일정한 크기의 비대에 다 도달해서 칼시피케이션, 즉 골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골판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 아랫부분부터 골화가 이루어지면서 뼈의 길이가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성장판을 더 이제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게 되면 제일 윗부분에 이제 이런 연골 세포들이 이제 원래는 뭐 이게 이제 분화되어서 스템셀이 이렇게 연골 세포들로 이렇게 분화되어서 이것이 이제 결국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가 결국 이 두 개로 이렇게 증식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성숙하면서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크기가 이렇게 커져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이 연골세포는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걸 Hmax라고 표시되는데요. 일정한 이제 크기, 높이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성장을 멈추고 이 시점부터 이 연골세포는 이제 골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점점 칼슘이 충착되면서 골화, 칼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이게 뼈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 성장판 내에 있는 연골세포가 처음에 증식을 하죠. 증식을 하고 점점 비대와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에 거친 연골세포가 골화되면서 뼈로 변하면서 전체 이 뼈의 길이가 커지게 된다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 성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 신화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거운 것을 들면 키가 안 큰다던가 근육 운동을 하면은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찾아보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독일의 그 유명한 뼈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죠. 휴터나 볼크만. 지금 이제 휴터와 볼크만 러 법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법칙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연구를 보게 되면 최초의 연구를 보게 되면 토끼의 뒷다리에 스테이플 같은 것을 이제 고정시키고 척추뼈나 뒷다리에 스테이플로 이렇게 고정시켜 놔서 지속적인 컴프레션 압박을 주었더니 성장이 멈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플을 제거하니까 다시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에 디스트랙션 신전 자극을 주니까 성장이 더 촉진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의 길이 성장은 압박에 의해서 컴프레션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컴프레션 압박을 감소시켰더니 이제 성장이 자극이 되고 또는 이제 신전시켰더니 느리는 자극을 줬더니 이 길이 성장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 이제 휴터 볼크만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압박은 스테이플을 사용해서 일정 기간 완전히 고정시킨 상태로 지속적인 압박을 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형태의 운동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압박이 아니죠. 리드미컬한 자극을 주는, 리드미컬한 압박을 주는 그런 형태의 자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거운 것을 든다든가 근육 운동을 한다고 해서 키의 성장이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의 성장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자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이의 경우 나이가 좀 더 어릴수록 이 성장판이 약합니다. 특히 인대나 건보다 매우 약해서 어떤 물리적 충격을 봤을 때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상태인데 뭐 이런 손상 타입 2 여러 가지 이제 손상의 종류를 이렇게 유형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손상이 결국 상당히 그 성장에 위험성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손상이 입었을 때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수면이라고 하는 것과 또 성장 호르몬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면은 성장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12시에 수면에 들어가서 아침 9시까지 잠을 잔다고 했을 때 이 수면의 패턴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non-REM 수면, 또 하나는 REM 수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렘 수면이라는 것은 Rapid Eye Movement, 즉 눈알이 빨리 돌아가는 그런 수면 상태를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수면 상태에서 뇌파를 보면 보다 각성파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수면이 깊이가 깊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꿈도 바로 이 REM 수면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n-REM 수면과 REM 수면, non-REM, REM 수면. 이게 REM 수면이 점점 길어지다가 마침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수면, 이 non-REM 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첫 번째 non-REM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수면 중에서도 처음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약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이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수면의 전체 질을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첫 번째 REM 수면, non-REM 수면은 보통 1, 2, 3, 4단계, 지금은 이제 3, 4단계를 통합해서 1, 2, 3단계로 나누는데, 특히 이제 이 3단계에서는 뇌파를 측정하면 델타파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서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수면에 들어가서 50분, 60분, 뭐 이 정도 경과가 되었을 때, 보통 non-REM, 즉 3단계의 진입하게 되고 이때가 주로 이제 서파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호흡이라든가 또 심장 박동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또 산소 소비량 이런 것이 최저 상태, 하루 중에 최저 상태에 이르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밝혀진 연구들은 결국은 이 시점의 서파수면에서 이런 뇌척수액의 어떤 파동에 의해서 뇌의 헹굼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 즉 뇌가 뇌척수액이 씻어지는 그런 그 작용이 일어남으로써 뇌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대사물질 또 뭐 이런 해로운 물질들이 이제 좀 청소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의 관계도 많이 이 서파수면과 관련해서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 서파수면이 감소한 사람의 경우를 보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많이 나타나는 타우 단백질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굉장히 그 축적량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파수면이 매우 중요한데 운동은 바로 이 소파수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하루 중에 약 7차례, 8차례, 약 3시간 간격으로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이렇게 솔지되어서 나온다고 하죠. 쫙 이렇게 분비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런 형태로 파동을 치면서 분비되었다가 운동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분비되죠. 자, 이래서 이렇게 분비되다가 마침내 수면, 첫 번째 non REM 수면, 이 수면에서 약 3단계 이때가 델타파가 많이 나타나고 이때를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크게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형태의 수면 패턴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데 하루 중에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 수면의 질이 상당히 높아진다. 즉 서파 수면의 길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때 이제 당연히 이 델타파의 또 많이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그래서 더욱더 촉진되는 그런 그 현상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잠자기 전에 너무 이제 잠자는 시간에 얼마 앞두지 않고서 시간을 잠자기에 바로 앞서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뭐 2시간 너무 이렇게 가까운 때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은 여러 가지 교감신경계 흥분도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한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촉진되죠.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 따른 상당한 그 부담이 신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젖산과 같은 대사물질도 인체는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서파 수면이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은 밤에 물론 그 운동에 따른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